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당신의 속마음이 내 귀에 들려오니. 울창한 숲이 우거진 지리산을 앞마당으로 뛰놀며 살던 봉수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댁에서 내려온 사냥을 업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봉수가 어릴 때 아버지는 호랑이를 잡는다고 깊은 태백산에 들어갔는데 감감무소식이던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외롭게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마저도 사슴을 쫓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후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신 지 벌써 1년 전 일이 되었지요. 그동안 봉수가 살아내던 나날은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마음 하나 붙일 곳 없어 그저 부모님과 함께 하던 추억만 붙들고 산중 생활을 이어왔는데 어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점점 외로움도 익숙해질 어느 무렵이었습니다.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나비 한 쌍이 봉수 눈에 띄었습니다. 또 종달새 한 마리가 지지배배 울며 나니 다른 종다리가 달려와 나란히 동무하며 날아올랐습니다. 늘상 보던 나비며 종다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해 보여서 그런지 봉수에게 어떤 설레임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산에서만 홀로 살아가던 떡거머리 총각 봉수는 가끔 가죽을 팔러 장터에 가는 날, 후한 값을 받은 날이면 꼭 들르는 곳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금옥이란 처녀의 얼굴을 보러 주막에 가는 것이었지요. 금옥이는 주막집 주모의 조카딸로 주막이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봉수를 보기만 하면 보조개가 들어간 얼굴로 방싯 웃으며 국밥이 철철 넘치게 담아주곤 했습니다. 고독해 보이는 사냥꾼에게 그녀가 보내는 최선의 정이었지요. 그런 봉수도 국밥을 먹으면서 먼발치에 있는 금옥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옥이는 절대 봉수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봉수는 그녀가 그저 수줍어서 그러려니 하며 그녀와 마주치는 눈빛이 마냥 좋기만 했지요. 어느 날 산속에 홀로 있던 봉수는 캄캄한 한밤중에 발목이 몹시 아팠습니다. 내려다보니 봉수 발목에 쇠고리가 채워져 있었는데 발버둥칠수록 쇠고리는 점점 더 조여들며 살 속을 파고들어 깊이 팬 살 속에는 허연 뼈까지 들여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지 같은 핏물이 흐르다 엉겨붙었는데 발목이 잘릴 듯 극심한 통증으로 온몸은 고통에 자지러졌습니다. 이걸 어찌 푸나? 저 돌멩이로 쳐보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 단단한 쇠고리는 더 조여들 뿐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좀 도와주시오.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쓴다 하는데 목소리는 잠겨 입만 벙긋거리지 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다 못해 벌떡 일어나니 꿈이었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푹 젖었으나 악몽의 공포가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다행이다. 휴, 이제 살았다. 부엌에 가서 냉수 한 사발 벌컥벌컥 마시고는 근래에 이런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것이 예사롭게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 분명 무슨 깊은 뜻이 있어. 하늘에서 내게 무슨 계시를 주는 것 아닐까? 내가 늘 마음에 걸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것 같구나. 봉수는 할아버지께서 평생 활을 만들어 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풀의 나무를 7번 쪄서 7번 그늘에서 말려
실톱으로 얇게 잘라 고운 사포로 겉면을 말끔하게 갈고는 악여로 겹겹이 부처 모양새를 잡고 광목천으로 꽁꽁 동여매어 6달 동안 부엌 아궁이 위에 걸어두어 연기로 훈제를 하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정성스런 손길이간 활을 잡아드니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이 활을 태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아름이나 되는 독침 화살과 광에서 꺼낸 올무 뭉치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봉수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한없이 컸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살생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업으로 대를 이어 사냥을 하던 사냥꾼의 길을 이것으로 끝을 낸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새벽 달기 울고 희미하게 동창이 밝아오자 봉수는 자신이 내린 결심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걸어놓은 올무에 걸린 첫놈은 반달곰이었습니다. 그 곰의 발목을 보니 어젯밤 꿈속에 자신의 발목과 똑같았습니다. 밤새도록 올가미에서 벗어나려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피딱지가 온 발목을 덮었지요. 봉수가 곰의 발목에서 올무를 풀어주자 그 곰은 멀찌감치해서 어미만을 기다리던 새끼들에게 쩔뚝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봉수는 당비 한 마리도 풀어주고 여기저기 놓았던 올무를 걷어내면서 산을 내려오다가 또 다른 사냥꾼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린 사슴, 수달, 족제비, 노루 등도 다 풀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봉수는 또 광 속에 쌓아둔 모피를 팔아 고구마 2가마, 콩 3가마를 사서는 눈이 쌓이면 먹이를 찾지 못하는 짐승들 먹이로 뿌려줄 참이었지요. 봉수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어느 스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봉수는 장터로 내려가 짐승들 가죽 벗긴 것을 팔려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혀를 차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쯧쯧, 살생의 비비린내 냄새가 너무 나는구나. 예, 저희들의 유일한 밥벌이인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요? 당신들의 운과 맞질 않아. 결국 짐승들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운명으로 보여. 할아버지와 봉수는 귓등으로만 듣고 돌아서긴 했으나 그 뒤로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스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슴이 서서히 죽어가며 자신을 쳐다보던 선한 눈망울이 마음에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새끼곰들을 두고 차마 눈을 못 감던 어미곰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것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더 봉수가 고민해 왔던 일이었습니다. 어렴풋한 느낌의 주막집 금오기가 가까이 다가서질 않는 것도 이런 피비린내 냄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마무리하고 난 그날 저녁, 봉수는 주막에 가서 취하도록 술을 퍼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꿈에 2 자나 되는 흰 수염을 휘날리며 긴 지팡이를 짚은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봉수야, 잘했다. 내가 사냥을 그만두고 수많은 내 자식들을 살려줘서 고맙기 그지없구나. 평생업을 그만두고 살아갈 걱정이 많을 테니 내가 너에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해 주겠노라. 그러나 이것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어느 정도 너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 능력도 쇠퇴하게 되니 그동안만이라도 좋은 일에 쓰도록 하여라. 며칠 후 장날이 되어 장터를 기웃거리던 봉수는 내기장기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바위꾼 영감이 입을 벌리며 말하지도 않는데 봉수 귀에 그 영감의 생각이 소리로 들려오지 뭡니까? 이 영감탱이가 한참이나 안 보이더니 제 발로 찾아왔구만. 흐흐. 반달곰을 잡아서 웅담을 빼 첩을 얻은 부자 영감에게 바가지라도 씌워 돈 좀 벌었나? 나의 봉인데 어서 들어와. 한판 붙어보자고. 이 야바위꾼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이던가. 오늘은 반드시 서력하리라. 봉수는 이 두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 듯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을 살려준 총각 봉수는 상실령님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인 독심술을 부여받은 것이었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듣게 된 봉수는 맨 먼저 금오기가 가진 생각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봉수는 다짜고짜 주막으로 달려가 국밥을 시키고는 그녀를 향해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유, 봉수 오라버니가 오랜만에 왔구나. 참 보고 싶고 궁금했는데. 근데 오늘은 피냄새가 안 나고 향긋한 냄새가 나네? 너무 좋다.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어. 봉수는 금오기의 속마음을 듣고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것이었구나. 금오기가 내 곁에 오기를 꺼려하고 멀리서만 나를 바라본 것이 바로 그 사냥꾼 냄새 때문이었구나. 봉수는 그녀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이상 어서 빨리 돈을 모아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넘치게 담아준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 봉수는 금오기에게 환한 웃음을 보이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봉수의 이런 비밀스런 능력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사또가 범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쳐서 자백을 받아내던 무리한 수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봉수를 몰래 불러 범인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알아내니 고함 칠 일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이러한 봉수의 소문이 마침내 한양에까지 퍼지자 의금부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끼는 신발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며 봉수에게 도둑을 찾아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궁전의 평화를 찾기로 마음먹은 봉수는 즉시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제일 먼저 궁궐을 호위하는 포졸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래. 어차피 신발 한 켤레에 불과한데 말이야. 지나가던 왕비의 생각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그 신발은 많이 낡았으니 바꿀 때가 되었어. 궁전 내 신하들의 마음을 들으니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가득 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저 봉수란 놈은 우리를 염탐해서 얻을 것은 없을걸? 마침내 봉수는 따뜻한 햇볕을 쬐며 별당문 옆에 게으르게 누워있는 사냥개의 마음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신발은 맛있었어. 또 내 눈앞에 나타나면 개껌처럼 씹어버릴지 나도 몰라. 봉수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공주의 소중한 신발을 이 사냥개가 갈기갈기 씹어버린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봉수가 진실을 밝히자 신하들은 웃음을 금치 못했지만 왕은 그다지 즐겁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왕실의 사냥개도 비싼 맛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권례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라. 봉수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왕은 황당한 사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봉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봉수는 듣거라. 너를 의금부 당상관으로 임명하노라. 뜻밖의 과한 벼슬 소식으로 봉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봉수는 선뜻 예하는 대답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거추장스러운 관복을 입고 팔자에도 없는 책상에 앉아 잃어버린 신발이나 쫓아다니며 여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나는 이제 겨우 천자문을 떼었는데 글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이며 더군다나 나는 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새처럼 자유롭거나 사슴처럼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산속에 행복했던 생활도 끝난 게 아니겠나? 우리 금옥이는 매일 보고 싶은데 못 보면 어쩌지? 봉수는 왕에게 감히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범인을 잡으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았지만 궁전의 많은 사람들 마음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에는 지쳤습니다. 끊임없는 눈치를 보며 다툼을 하는 신하들 마음의 소리를 억지로 들어야 하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사건들이며 또 봉수를 대하는 낯선 눈총들은 봉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산의 고요함, 마을의 소박한 삶, 심지어 내기 장기를 두던 이웃들이며 장터 국밥을 마음껏 먹는 것도 다 그리웠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은 금오기를 만나는 기쁨이었지요. 봉수는 자리에서 엎드리며 왕명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폐하, 미천한 소인에게 그런 영광스런 자리를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러나 소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는 것도 나라를 훌륭하게 섬기는 일이라고 믿사옵니다. 그곳에는 해결해야 할 사건들도 많이 있고 제가 혼인할 여인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왕은 속으로 벼슬 욕심이 퍽도 없구만 하고 놀랐지만 봉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내가 다시 너의 지혜가 필요하거나 또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왕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봉수는 궁전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기꺼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삶을 평화롭고 재미있게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읽는 힘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진실의 소리를 항상 듣는 봉수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아차려 그 사람이 섭섭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니 어느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봉수와 착한 금오기의 혼인잔치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두 사람은 비록 봉수의 신기한 능력이 점점 사그라들었으나 진심이 담긴 눈빛은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하나인데 맘에 드는 사위는 셋. 옛날 금지옥 옆 외동딸을 가진 현명한 정승이 살았는데 딸이 성장하여 혼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쪽 같은 내 딸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지. 내 손으로 재주 많고 덕이 많은 신랑감을 구해야겠다. 그날부터 정승은 사윗감을 구하러 신들매를 단단히 고쳐매며 먼 길을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몇 달인지도 모르다시피 그렇게 돌아다니다 어느 고을에 있는 서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참 똑똑한 총각을 만났는데 훈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책 첫머리만 알려주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군데도 막힘없이 줄줄 외웠습니다. 또한 글도 잘 지어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조를 지어내었습니다. 귀뚜라미 울고 술에는 이제사 쉬네. 마을에는 술이 있고
창고에는 곡식 있어. 풍성한 음식으로 부모님 봉양하고 문사를 바르니 아내 자식 즐겁구나. 이 시조를 듣고 정승은 무릎을 쳤습니다. 어딜 가도 저런 사윗감은 없지 하고는 그 총각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한양에서는 황정승이라 하오. 대개 아드님이 훌륭하여 사위 삼으려 하온데 허락해 주십시오. 점잖으며 기품 있어 보이는 정승이 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아 다짐받았습니다. 내가 써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 우리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꼭 오시오. 총각집을 나선 정승은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며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려가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처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자려고 방에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이 그 방에 모여 있었지요. 작은 주막이라 손님은 많고 방은 적으니 방 하나에 여러 손님을 들이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정승 뒤로 또 어떤 한 총각도 묵어가려고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에 떡하니 담아 정승과 총각 앞에 덥석 놓는 것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바닥에 놓고 먹으려니 그 총각이 썩 나서서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궁색하게 이럴 수는 없지요. 어르신,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휙 나가더니 잠깐 사이에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무를 깎아붙이고 다듬어 반질거리는 훌륭한 밥상에 그릇들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든 밥상이니 어서 드십시다. 정승이 가만히 보니 이런 재주를 가진 총각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재주를 놓치기 아까워 또 청혼을 하였습니다. 난 한양사는 황정승이란 사람인데 내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어. 우리 집으로 몇 날 몇 시에 꼭 장가들러 오시오. 아, 네, 저도 좋습니다. 꼭 그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신랑 두 사람이 장가들러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황정승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웬 총각이 넓은 논에서 모를 심고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이 얼마나 동작이 민첩하고 모를 잘 심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혼자 다 심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걸음 주고 김을 매는 데는 딱 1시경도 안 걸렸습니다. 1시경이란 밥 한 끼를 먹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데 농사를 저토록 잘 지으니 저 총각이야말로 진정한 내 사위감 아니겠는가. 정승은 놓칠세라 그 농부 총각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난 한양사는 황정승인데 내 외동딸 사위감을 찾고 있는 중이오. 일하는 걸 보니 자네가 딱일세 그려. 감지덕지 않은 그 총각에게 아무 날 아무 시에 자신의 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승은 그날 밤 집에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큰일을 저질렀지 뭡니까? 아니 이거? 딸은 하나인데 사위를 셋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셋 다 모일 텐데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큰일 났구나. 정승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 딸이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그리 안절부절 못하시는지요? 얘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자초지종을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정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집가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딸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자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뾰족한 수도 없고 또 어찌할 방법도 없고 그저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드디어 총각색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막을 치고 휘장을 두른 다음 병풍을 펴서 초래청을 차린 후에 딸은 신부 옷차림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신랑들을 맞이했습니다. 신랑 후보감으로 온 세 총각은 각각 나 말고 웬 놈들이 왔나 어안이 벙벙하여 마당 한가운데 뻘쭘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부의 모습을 보고는 입이 해벌쭉 벌어졌지요. 보기 드물게 아리따운 색시인지라 서로 잘 보이려고 온 매무새를 다시 잘 갖추었습니다. 신부는 앞으로 나서서 새 총각들에게 술 한 잔씩 돌리고 난 후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세 분 모두 마음에 꼭 드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이왕 일이 되었으니 제가 한 분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셔서 1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십시오. 1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가진 분께 제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정승도 어느새 딸 옆으로 와 총각들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훌륭한 젊은이들이요. 하지만 내 딸이 평생 반려자를 선택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소이다. 1년 동안 자신을 증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가족과 마을에 도움이 될 유익한 재주를 갖고 오면 될 것이오. 그런 다음 결정하겠소. 이 판국에 어느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선녀같이 어여쁜 신부감에 부유하고 지체 높은 집안을 말했지요. 당연하게 총각 셋은 모두 찬성을 하고 유익한 재주를 갖고 오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쏜살 같은 1년은 어느덧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시조를 잘 지어 감동을 주었던 첫 번째 신랑감은 공부에 더 깊이 빠져들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를 익혔습니다. 그의 설득력이 바탕이 되어 붓글씨 몇 줄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또 지쳐있는 마음을 들어올리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마치 마법 같은 것이 스며 있었지요. 1년이 끝날 무렵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현자처럼 되어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뚝딱 잘 만들어 선택된 두 번째 신랑감 총각은 그 1년 동안 나무의 성질을 더 파고들어 나무들을 능숙하게 더 잘 다루었습니다. 오동나무는 향이 있어 벌레가 절 꼬이지 않으니 고급스런 명주 옷을 보관하는 옷장을 만들고 또한 검은고나 가야금도 이 오동나무로 만들었지요. 스님들의 목탁은 살구나무로 만들었고 활을 만들 때는 벚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는 향기가 좋고 소나무에 배어있는 기름기는 찰지고 촉촉하여 반다지장을
만들기에는 최고였지요. 그는 또 자신이 만든 물건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만든 나무문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나무로 만든 의자는 앉는 사람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소목장이라는 기술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를 잘 지어 선택받은 세 번째 총각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상 농부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땅을 일구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어떤 땅이 거칠고 어떤 땅에 더 영양분이 있는지 또 어떤 곳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고 왜 심으면 안 되는지 잘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고 있었고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작한 논밭에서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가 기른 것보다 어떤 열매든지 더 크고 맛이 좋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먹을 만큼 충분했고 그의 주위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3명의 총각은 이렇게 각각 한층 더 월등해진 재주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정승은 총각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딸은 낭군 될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 남자들의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그들이 익힌 놀라운 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총각이 가진 언어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두 번째 총각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편안함과 더불어 물건들을 쓸모있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인 정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땅과 인연을 맺은 세 번째 총각의 능력, 땅을 꽃피우고 풍요롭게 하는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 세 분들 모두 심성이 선하고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첫 번째 분은 우리 삶의 지혜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손재주가 뛰어나신 두 번째 분은 나무로 된 것들 모두 필요한 건 다 만들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해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은 땅에 대한 사랑과 지혜로 자연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늘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사랑하시는 세 번째 분을 제 낭군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고 누구 딸인데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총각인 농부를 상위로 맞이하게 되었으며 인근 고을까지 떠들썩하게 잔치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농사꾼 사위의 손길만 닿으면 땅이 번창하게 되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며 진심 가득한 덕담들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글재주 좋은 총각과 손재주가 좋은 총각 두 사람은 아쉽게도 신랑감에서 탈락이 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뛰어난 기술을 익히다 보니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총각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실력을 갈고 닦아 글재주 좋은 총각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고, 소목장인 손재주 좋은 총각은 대목장이 되어 궁궐이나 사찰 같은 큰 공사를 책임지는 도편수가 되어 정호품의 관직을 받았습니다. 후일에 이 총각 두 사람이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혼인하려고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던 그 1년이란 세월이 있어 장원급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때 그 어르신과 따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스트레스 날리는 만담. 옛날 딸 둘을 가진 박첨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두 딸과 사위가 함께 처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위는 고지식하고 유머가 없어 장인 장모에게 푸대접을 받았고, 둘째 사위는 좀 터무니없지만 능청스런 말솜씨로 늘 장인 장모를 재미있게 해주어 귀염을 받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후 장인이 두 사위를 앉혀놓고 문답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장인이 먼저 물으면 사위들은 답을 하는 것이었지요. 장인이 물었습니다. 산이 높은 까닭이 무엇인 것 같으냐? 둘째 사위가 답했습니다. 산이 높은 까닭은 돌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푸른 이유는 무엇이냐? 둘째 사위가 또 답했습니다. 열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버드나무가 키가 작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둘째 사위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만져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카락이 점점 없어져 대머리가 되어가는데 이건 왜일까? 둘째 사위가 머리를 극작이며 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연세가 많아지시니 안 그렇겠습니까? 장인은 둘째 사위의 답에 즐겁게 웃고는 큰 사위를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꿀을 먹었는가? 아니면 보릿자루를 꼬았는가? 꿀을 입에 넣어 벙어리가 되었느냐, 아니면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우두커니 앉아 듣기만 하고 왜 말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큰 사위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면 어느새 둘째 사위가 톡톡 나서서 먼저 답을 하는 바람에 미처 못한 것인데 꿀을 먹었니 보릿자루니 하여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답을 하겠다 했는데 그 답은 다 둘째 사위가 답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산이 높은 이유를 물어보셨을 때 동서가 답하길 돌이 지탱한 까닭에 산이 높다 하였는데, 그럼 하늘이 높은 것도 돌이 지탱해서 높은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산이 높은 이유는 돌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짓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소리 푸른 이유를 물어보셨을 때 동서는 열매를 품어 소리 푸르다 했는데, 그럼 대나무가 푸른 것도 열매를 품어서입니까? 또 길가의 버드나무가 왜 키가 작으냐 물어보셨을 때 동서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길가의 버드나무가 작다고 하였는데, 그럼 장모님이 키 작은 것도 사람들이 자꾸 만져서 그런가요? 장인어른의 머리 벗겨진 까닭이 나이가 들어서라고 했는데, 그럼 아직 새파란 이팔 청춘인 내가 머리 벗겨진 것이 나이가 들어서란 말입니까? 장인이 허허 웃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젠 같이 답을 해보게. 강은 왜 아래로 흘러갈까? 그건 물고기가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강은 물고기 때문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럼 나무는 왜 그렇게 키가 클까? 간단합니다. 나무가 높이 뻗으면 새들과 가까워져 새들의 노랫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무는
햇빛에 닿으려고 애를 쓰니 키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활짝 펴고 새 노랫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새야 조금만 더 크게 노래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장인은 배를 쥐고 웃었고 큰 성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또 잘 들어보아라. 가을의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왜일까? 잎은 여름 내내 매달려 있는 것에 지쳐서 그냥 손을 놓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나무가 낙엽을 털어내어 겨울을 대비하려고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왜 찬장 위에 올라앉을까? 아, 그건 그저 집안의 왕인 척하며 신하들을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허, 고양이는 높이 있어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주변을 잘 관찰하려고 높은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고양이는 자신이 왕좌에 앉은 왕이라 여기면서 자신의 왕국을 감독하는 거라니까요. 수탉은 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올까? 수탉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먼저 깨어났다고 잘난 척하며 알리고 싶기 때문이지요. 말도 안 돼. 수탉은 빛에 반응하는 몸 안의 시계 때문에 울지요. 네, 하지만 수탉은 확실히 일찍 일어났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꽃기어하며 우는 소리는 자신감이 충만하거든요. 왜 까마귀들은 한참 동안 울타리에 앉아 있을까? 그들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하고는 이리저리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허참, 까마귀들은 먹이를 찾으며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두 사람 다 대답을 잘해줘서 아주 재미있었다. 맞사위는 논리가 정연하여 짜임새가 있고, 둘째 사위는 바보 같지만 현명한 바보인 것 같구나. 때때로 약간의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재치와 유머가 세상의 모든 진지한 설명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네만. 사람을 웃게 만들고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데는 약간의 재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 나 혼자 느끼는 착각인지 모르겠네만. 아무튼 두 사위 덕에 오늘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 고맙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행복했습니다. 원님이는 4가지 문제. 옛날 한 고을에 18살 누이와 15살 남동생인 가난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원님은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그 누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누이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와 내기를 하나 하자. 내가 지면 논밭 3마지기를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를 소실로 맞는다는 조건이다. 알겠느냐? 불쌍한 누이는 꼼짝없이 듣고만 있는 처지였지요. 내기라는 것은 사또가 문제를 내면 그것을 누이가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문지방에서 발을 한 짝씩 걸쳐놓고 들어갈지 나갈지를 맞추어라. 두 번째는 아침에 다리가 4개이고 낮에는 다리가 2개,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문제는 오른손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왼손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것. 마지막 4번째 문제는 내 고쟁이 속에 있는 나의 거시기가 몇 푼어치나 되겠느냐? 이제 알아맞혀보아라. 그러나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4문제를 누이로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라 그만 원님의 소실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원통하여 원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나리와 다시 내기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내기에서 이기면 누나를 돌려주시고 나리께서 이긴다면 누나를 드린다는 조건을 걸고 하겠습니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여 누이에게 냈던 같은 4개 문제를 차례로 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문지방에 발을 한 짝씩 내놓고 있을 때 들어갈지 나갈지를 맞추어라. 원님 방 안에 있는 발을 떼면 나가는 것이고, 밖에 있는 발을 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침에 다리가 4개이고 낮에는 2개,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 것은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아기 때는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어서는 걸어다니고, 노년에는 지팡이를 사용하거든요. 오른손으로 무엇을 잡을 수 있지만 왼손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건 무엇인가? 원님 나리의 왼손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다. 나의 거시기가 몇 냥이나 되겠느냐?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고생을 하시기에 어제 장에 가서 개의 거시기를 사왔는데 5냥을 주고 사왔지요. 지금 나리께서 고쟁이를 열고 보여주신 그대로 꼭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요. 내기에서 진 원님은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순순히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누이를 포기할 원님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다시 동생을 불러 색다른 문제를 냈습니다. 잘 듣거라. 이 문제 하나를 더 알아맞혀야 한다. 만일 대답을 못한다면 너희는 내 소실이 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주먹을 쥐고 너를 친다면 너와 나 둘 중에 누가 더 큰 상처를 입겠느냐? 그건 이렇습니다. 원님의 주먹이 저를 치면 제가 고통을 느끼겠지만 원님의 명예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아프고 손해를 보는지 시험해 보시겠어요? 어린 소년에게 망신을 당한 원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끝까지 뻔뻔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모습이었지요. 재치있게 내 문제를 모두 풀어넘긴 동생 덕에 누이는 마음 편히 살게 되었다는 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로 신부학기. 옛날 긴 고담을 좋아하는 부자 노인이 외동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긴 이야기를 시도했으나 모두 이야기가 짧다고 하면서 노인은 이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자신 있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로 100만 명 되는 오랑캐가 쳐들어와. 조정에서는 막을 방법을 논의하는데 어떤 정승의 아래기를. 옛날 중국 황제가 전쟁을 치를 때도 그랬고 고려가 홍건적을 막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쥐란 놈이 적진에 들어가 활주를 물어뜯어 못쓰게 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쥐를 대장으로 임명해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장수로 임명하니 쥐 장수는 높은 단에 올라가 전국의 쥐들에게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고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물고 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뒤에 쥐가 앞쥐의 꼬리를 물고 한 마리씩 들어와 신고하여라. 하고 지시했지요. 그래서 장수쥐는 계속 물고 소리를 외쳤고 전국의 쥐들은 줄을 서서 꼬리를 물고 한 마리씩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총각이 닷새 동안 계속 물고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부자 노인은 지루하고 답답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대체 언제 끝이 날 건가? 아직 몇 개 군에 살고 있는 쥐만 들어왔고 조선 팔도 쥐가 다 들어오고 나면 그 뒤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노인은 할 수 없이 이 총각을 사위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한 후에도 계속 물고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그 고을에서는 이 장인과 사위를 고담 노인과 물고 사위라고 불렀다 합니다. 말 잘해서 얻은 벼슬. 옛날에 서울의 한 재상이 시골 양반과 부자들에게 벼슬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돈만 받고 그들에게 벼슬을 주지 않았기에 돈을 준 사람들은 재상을 찾아가 귀찮게 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대문에다 방을 붙였습니다. 벼슬을 하려는 사람이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양반이면서 문장도 잘 짓고 인물도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옷도 남루하고 얼굴이 얼거 못생긴 선비가 재상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인은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습니다. 아니 돼요. 들어올 수 없소. 그 선비는 호댓말로 하인을 꾸짖었습니다. 감히 누구 앞길을 막느냐? 어서 대감이 있는 곳으로 모셔라. 할 수 없이 하인은 이 남루한 선비를 대감 앞에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이 막무가내 선비에게 대감이 물었습니다. 너는 양반이냐? 저는 신발을 만들어 파는 신발 장수이온데 사람들이 신발을 사러 와서는 저에게 언제나 이 양반아 하고 부르기 때문에 양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요. 재상이 이번에는 글솜씨를 보려고 물었습니다. 너는 문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문 중에서 학렬이 제일 높아 집안 사람들이 문장으로 부릅니다. 재상이 물어본 문장은 글을 잘 쓰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은 가문에서 높다는 뜻의 문장으로 답하여 뜻이 다른데도 재치가 있는 것 같아 재상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상이 또 질문했습니다. 넌 인물이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사내의 얼굴은 여인네가 제일 잘 보는데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저의 인물이 잘났다는 걸 알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대감님께서 제 말을 듣고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기에 대감님께서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상은 그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반해 그에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비록 얼굴이 얼거 못나 보였고 게다가 가난하여 집신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발 장수이지만 재상의 물음에 용감하고 재치 있게 대답함으로써 말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운 좋은 속임수.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고갯마루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리 가련한 신세가 되었는고. 참 사람 팔자 알 수 없구나. 나는 이리 내리막길 신세가 되었고 하인이었던 춘식이는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데. 잠시 후 지나가던 옹기 장수도 바위에 앉아 쉬어가려고 선비 옆에 다가왔습니다. 옹기 장수가 곰방대를 꺼내다가 선비를 바라보니 선비 바로 뒤로 호랑이 한 마리가 소나무 가지에 끼어서는 기절했는지 꼼짝 달싹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옹기 장수가 덜덜 떨면서 물었습니다. 저게 뭐요? 그러자 선비는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기에 내가 돌려차기해서 나무 사이에 끼워 놓았어. 그러나 사실은 선비가
고갯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본 호랑이가 산에서 급히 뛰어내려오다가 제 발로 나무 사이에 끼었던 것인데 제 딴에는 큰 충격을 받아 기절했는지 가지에 찔려 숨통이 끊어졌는지 박제된 것 마냥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옹기장수는 이런 천하장사 선비와 같이 있다가는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겠다 싶어서 얼른 짐을 꾸리고는 불이 나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뒤이어 마을로 내려온 선비는 자신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었던 춘식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하인은 예전에 선비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부자로 살고 있었지요. 상전이었던 선비가 찾아오자 하인은 극진히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인의 아들이 보아하니 상전이었다고 하는 선비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대를 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을 아주 나쁘게 보았습니다. 몹시 화가 난 하인의 아들이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상전을 직접 해칠 수 없었던 아들은 마침 그 마을에 들린 옹기장수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선비를 혼내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마하던 옹기장수는 멀리서 혼내줄 선비의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싸움깨나 한다 해도 감히 선비를 죽일 자신은 없소. 선비가 호랑이를 잡아 나무에 끼워 놓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미처 못했는데 아마 선비가 잡아놓은 호랑이가 죽어서 아직도 거기에 있을 것이오. 하인의 아들이 고갯마루에 올라가 보니 정말이지 옹기장수의 말 그대로 호랑이가 나무 가지 사이에 낀 채로 죽어있지 뭡니까. 놀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선비에게 깍듯이 대하며 대접을 융숭하게 하였지요. 선비에게 비단옷을 해입히고 좋은 말을 선물했습니다. 또 집에 모아둔 금부치와 돈까지 말 등에 얹어 떠나는 선비에게 모두 실어보냈습니다. 이후 집에 온 선비는 하인이 준 재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선비는 가련한 신세였는데 호랑이 덕으로 운 좋게 위기를 모면한다는 행운담이었습니다.